나는 이미 그 시절부터 내가 논리적인 삶의 답은 못 찾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의미들을 느끼고 있었구나.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춘코님 채널의 스탠스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삶의 어떤 유용한 측면을 계속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중립적인 입장인가요? 아니면 저도 정확히 저의 입장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그거를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결국에는 희망에 대해서 전 항상 이야기하고 싶고 맞아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지? 라는 질문이 좀 저의 삶에 좀 이른 시기에 나타났던 중심 질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나름대로 스스로 내렸던 하나의 중간 결론이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각도가 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지도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질문이 그렇게 따지면 왜 사는지 모르는데도 왜 계속 살고 있지? 여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 나는 고등학생 때 자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 시절부터 내가 논리적인 삶의 답은 못 찾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의미들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게 예를 들면 저는 되게 헌신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는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그런 정성 또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던 아버지의 저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삶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고의 전환을 했던 게 저는 한 대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때 이미 무언가를 긍정적인 걸 느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내 삶에서 그런 희망이나 긍정, 사랑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존재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니 그런 거에 의미를 두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또 가능한 하나의 삶의 선택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저의 철학적인 메시지에도 많이 녹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조건이 좀 불리해서 육체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로 굉장히 삶의 고통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사람의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이 뭘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한 명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혼이라는 게 뭔지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로 누군가 신이 만들어낸 무언가일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부르는 무언가일 뿐이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일단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영혼이다라는 점에서 다 평등하고 그 평등함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기독교 철학인 건데 근데 꼭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야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스토아 철학에서도 한 명 한 명을 되게 하나의 영혼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보려고 하는 관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는 희망으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자비 이 두 가지 그 개념이 좀 떠오르네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확실히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못 따라오고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자비롭게 대하고 그리고 좀 사랑으로 대하고 그랬을 때 아름다운 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 주신 거 듣고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 심리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그냥 그 사람의 심리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면도 있다고 봐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주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소위 광인이라고 불리는 현대적으로 따지면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동네에 평범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다만 무언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일 뿐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저 사람은 병이 있는 거고 치료 대상이고 교정돼야 되거나 아니면 관리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랑도 되게 겹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굉장히 그 소위 특수 학생이라고 불리는 특수학급이 있었고 그 특수 관리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 다 평범하게 있었던 애들이라고, 저런 애들이.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마치 그래서는 안 됐을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회에서. 저렇게 태어났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각 자체를 우리가 과연 그 시각이 진짜로 최선의 시각일까에 대해서 많이 사회가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는 딱 책이라던가 철학자. 제 책 중에서는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책이 가장 대중적으로 썼던 책 중 하나였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감정적으로 고민이 들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다뤘던 책이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런 각도에서 철학이라는 것도 삶에 적용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책보다도 만약에 철학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고전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아왔던 것들은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볼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에는 대략적으로 서양 철학 기준으로는 고대 철학, 그 다음에 중세 넘어가서 근대, 현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근대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고 제일 기초가 돼야 되는 게 그 데카르트의 철학인데, 그거 한 권 정도만 읽어보셔도 아마 다른 그 이후에 전개됐던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철학도 결국에는 근대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데카르트의 성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이거는 아마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테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게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진짜 참되다고 믿는 것들도 이거 다 꿈이면 어떡해 억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억지로라도 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의심의 생각을 하는 나는 절대로 의심을 못하네,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일단 하나는 있구나, 우리는 그 절대적인 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줄곧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진실이라고 믿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데카르트는 과연 의심했는지, 근데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래 이게 참이야 라는 결론으로 어떻게 이르렀는지,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많은 걸 의심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건 타고난 성향이세요? 아니면 이 전공을 하면서 그런 성향이 생긴 건가요? 어느 정도는 타고났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랑 논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진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그런 걸로 논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엄청 긍정적이기만 한 성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우월감을 느끼는 하나의 방식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인간은 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포인트가 각자 다를 뿐인 거지. 근데 저는 한 발자국 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통상적인 견해에 도전해보고, 그런 것 속에서 나는 더 이렇게 나아가 봤어라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서양 철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제 깊이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동양의 철학은 확실히 고전 중심이고 여전히 과거의 고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이미 주어져 있는 텍스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한정적인 문장 안에 담긴 뜻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엄청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반면에 서양의 철학은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그 고전에 구애받지 않고 더 언어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양 철학은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세였어요. 거의 모든 시대에 항상 절대성을 지향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되게 그래서 꽉 막혀 보이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반면에 동양의 철학은 그냥 이미 엄청 오래전부터 훨씬 더 이 변화무쌍하고
정해져 있는 게 없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부터 다 배우려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철학적 사고의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철학적 사고를 탑재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되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 가장 좋은 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의지와 내 한계를 넘어서는 누군가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계속 그 사람의 말을 억지로라도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갇혀 있었던 사고의 틀을 깨뜨리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 대화는 좀 단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말하네? 그러면은 차단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AI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AI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AI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를 계속 거기에 남아있도록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의 사고를 깨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사고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내가 그걸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한테 진짜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해줄 수 있는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철학 체계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대화가 유일하게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가장 좋은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독서를 내 입맛에 맞는 쉬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왔었던 어려운 책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참고 한 번쯤 읽어보고 계속 질문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AI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거를 꾹 참고 해 나갔을 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창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존재와 시간 강독이었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그게 책 전체에 대해서 해설 같은 것들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써주신 책이어가지고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춘코님 모시고 철학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거 많이 물어보고 구독자님들도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철학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면 아까 추천하신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춘코님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철학을 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코님 채널 추천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